안녕하세요. 저는 아파치 스팍 동영상 강의 진행을 맡게 된 박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대략 8시간 동안 아파치 스팍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학습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교육과정은 아파치 스팍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보다 쉽게 스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팍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와 구급 정보는 이 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니 기타 다른 자료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자바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도 이 과정을 학습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과정을 수강하시기 전에 다른 프로그래밍 강좌를 먼저 수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한 프로그래밍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아파치 스팍의 개요, 스칼라 프로그래밍, 스팍 코어, 스팍 스트리밍, 스팍 시퀄, 스팍 어플리케이션 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스팍 개요 부분에서는 스팍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스칼라 프로그래밍은 스팍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데 사용하게 될 언어인데 스칼라의 기초 문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스팍 어플리케이션은 자바, 파이썬, 스칼라로 작성이 가능하지만 스칼라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게 스팍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완전한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본 과정에서는 스칼라 언어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스칼라 언어의 방대한 기능과 장점에 대해 다 체험할 수는 없겠지만 스칼라 프로그래밍을 첫 경험하기에는 괜찮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을 기회로 스칼라 언어의 매력에 빠져들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 스팍 코어 부분에서는 스팍의 핵심 추상화 기법인 RDD와 스팍 어플리케이션의 작성 기법에 대해서 다루고 스팍 스트리밍과 스팍 시퀄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법, SQL 하드 기법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팍 어플리케이션 실행에서는 작성한 스팍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여 클러스터 상에서 배포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팍은 빠르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컴퓨팅 플랫폼으로 버클리 대학교의 AMP랩에서 2009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버클리 데이터 애널리틱스 스택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스팍은 HDFS, HBase, 하이브와 같은 HDFS 호환 시스템과 몽고DB, 카산드라와 같은 NoSQL 시스템, S3와 같은 클라우드 저장소, 일러스트라처와 같은 검색 엔진 등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분산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분산 환경에서 자원 관리를 위하여 하드 에코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리소스 관리자인 얀을 비롯하여 메소스, 그리고 스팍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스탠드얼론 리소스 매니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팍의 핵심 기능인 스팍 코어를 기반으로 SQL 하독 기능을 구현한 스팍 시퀄,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를 위한 스팍 스트리밍, 기계 학습을 위한 ML 라이브러리, R과의 연동을 위한 스팍 R, 분산 그래프 처리를 위한 그래프X 등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현재 스팍 구성 요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AMP랩에서 개발 중인 흥미로운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블링크DB라는 근사치 기반의 쿼리 엔진입니다. 블링크DB는 분산 저장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2초 이내의 평균을 구하라 또는 오차범 1%, 신뢰 구간 95% 평균을 구해라 같은 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둘러보시고 사용해보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빅데이터를 다루는 다양한 기술들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분산 처리를 위한 기본 아키텍처인 익스큐션 모델부터 기계학습, 배치 처리, 실시간 처리, 분산 그래프 등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기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팍의 설계 목표 중 하나는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동일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빅데이터 아키텍처인 람다 아키텍처의 예를 들어보면 기존 기술들을 이용하여 구성한다면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를 위해 스톰이나 에스폰 같은 기술들을 이용할 것이고 히스토리컬 데이터 처리를 위해 맵리듀스를 이용할 것이며 HDF에서 SQL을 사용하기 위해 하이브나 타조, 임팔라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각각의 기술들을 학습해야 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합니다. 스팍의 경우에는 스팍 구성 요소 안에 각 기능들이 모두 구현되어 있어 동일한 프로그램 모델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을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스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팍은 작은 클러스터에서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렬 분산 프로그래밍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드리아드 페이퍼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내부 코드는 스칼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스칼라 언어의 특성상 자바 언어로 작성된 여타의 오픈소스들에 비해서 코드의 양이 훨씬 적고, 따라서 스칼라 언어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스팍 내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팍은 분산 클러스터 이상의 메모리를 이용하여 연산을 처리하는 인메모리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있어 기존의 맵리디스에 비해 10배에서 100배 더 빠른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표는 해마다 개최되는 데이토나 소트 대회의 2013년, 2014년 우승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 우승 기술은 하둡 맵리듀스 기술로 100TB 파일을 소팅하는 데 72분이 걸렸습니다. 반면 2014년도 우승 기술인 스팍은 23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노드와 코어 개수를 보면 대략 10배 적은 노드와 코어를 사용하여 3배 빠른 성능을 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팍은 분산 메모리를 적극 활용하여 빠른 성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팍의 핵심 추성화 기법인 RD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DD는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의 약자로 변경 불가능하며 재생성이 가능하고 에러 복구가 가능한 여러 파티션으로 나뉘어 저장되어 있는 레코드의 컬렉션입니다. 스팍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한다는 것은 데이터 소스로부터 RDD를 생성하고 그 RDD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시켜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입니다. RDD는 클러스터 노드들 사이에 파티션을 표현하는 것으로 데이터셋의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메모리나 디스크에 존재하게 됩니다. 가운데 그림은 하둡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로 만들어진 하둡 RDD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 노드들 사이에 파티션으로 나뉘어 있는 파일을 RDD로 만들면 메모리나 디스크 상의 RDD 파티션으로 나뉘어 생성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이렇게 생성된 RDD가 변형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DD는 하나의 RDD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거나 여러 개의 RDD를 하나의 RDD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RDD는 생성에서부터 변형까지 모든 정보를 리니지 그래프 형태로 기록하고 있어 장애가 발생해도 이 RDD의 리니지 정보를 이용하여 RDD를 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RDD 연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RDD를 변형하여 새로운 RDD를 만들어내는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션과 RDD의 실제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액션 오퍼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오퍼레이션의 상세 동작이나 사용법은 스팍 코어를 학습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RDD의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은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즉,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은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RDD를 만들거나 변형하는 대신 RDD를 생성하거나 변형할 수 있는 리니지 정보만을 생성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액션 오퍼레이션이 실행되면 그때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RDD를 생성하여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RDD의 생성 및 변형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장애가 발생해도 해당 RDD를 다시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연산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클러스터상의 자원을 파악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RDD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파티션을 다른 하나의 파티션으로 변형하거나 두 개 이상의 파티션을 이용하여 하나의 파티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RDD들은 내로우 디펜던시를 가진 RDD라고 부릅니다. 또한 여러 개의 파티션들이 뒤섞여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뉘어 생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와이드 디펜던시를 가진 RDD라고 하고, 이러한 동작이 일어나게 하는 오퍼레이션을 셔플링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셔플링 오퍼레이션은 값비싼 오퍼레이션으로 생성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생성하는 것보다 생성된 RDD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복원하는 방식이 훨씬 더 빠른 작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셔플링 오퍼레이션은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방식으로 동작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이 아닌 액션 오퍼레이션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RDD의 특성들을 토대로 스팍 실행 모델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팍은 분산 환경에서 병렬로 실행되며 다이렉트 어사이클릭 그래프 스케줄러를 통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DAG 스케줄러는 RDD 오퍼레이션을 여러 개의 태스크 스테이지로 나뉘는데, 스테이지는 입력 데이터의 파티션을 기반으로 한 태스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맵리듀스와 비교해보면 맵리듀스가 맥과 리듀스라는 두 개의 스텝만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DAG 스케줄러는 트리 형태의 여러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스테이지들은 병렬로 실행되기도 하고 파이프라인 형태로 실행되기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각 스테이지와 스테이지 태스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스테이지 1과 2는 병렬로 수행되고 있고 스테이지 1과 2의 아웃풋을 이용하여 스테이지 3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중간 결과들은 메모리나 디스크에 저장되어 재사용되게 됩니다. 스팍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스팍 엔진은 다양한 형태의 최적화를 수행하게 되는데 디스크 I/O와 셔플링 오퍼레이션을 줄이고 병렬 수행을 하고 테스트 파이프라이닝을 통해 성능 향상을 꾀하게 됩니다. 스팍 어플리케이션은 분산 환경에서 실행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분산 클러스터 자원 관리자로 현재까지 세 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스팍 자체에서 제공하는 자원 관리자인 스탠드얼론 방식과 하독 에코시스템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얀, 그리고 버클리의 AMP 랩의 또 다른 오픈소스인 메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2015년 현재 스팍의 분산 자원 관리자로 스탠드얼론 모드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얀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분산 환경에서 스팍 어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설명할 때 사용할 용어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던 스팍 어플리케이션은 스팍으로 작성된 사용자 프로그래밍을 의미하며 드라이버 프로그래밍과 익스큐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 프로그램은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함수를 실행하고 스팍 컨텍스트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익스큐터는 워커 노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런치된 프로세스 태스크를 실행하고 메모리와 디스크의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드라이버 프로그래밍과 익스큐터들은 별도의 소스 파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스 파일에서도 드라이버와 익스큐터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자르 파일은 사용자의 스팍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있는 자르 파일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우버자르 형태를 사용합니다. 우버자르란 필요한 모든 라이브러리 및 클래스를 하나의 자루로 묶어놓은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우버자르에는 하둡이나 스팍 라이브러리들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둡이나 스팍 라이브러리들은 스팍 클러스터에서 제공되며 실행 시에 추가되게 됩니다. 클러스터 매니저는 클러스터의 리소스를 획득하기 위한 외부 서비스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탠드얼론 매니저와 얀, 메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플로이 모드는 드라이버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곳을 구분하는 곳으로 클러스터 모드와 클라이언트 모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클러스터 모드에서는 클러스터 내에서 드라이버를 런치하고 클라이언트 모드에서는 클러스터 외부에서 드라이버를 런치하게 됩니다. 워커 노드란 클러스터에서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노드를 말합니다. 태스크는 하나의 익스큐터에서 보내지는 작업의 단위를 말하고 잡은 스팍 액션 오퍼레이션에 반응하여 만들어진 여러 개의 작업들로 구성된 병렬 오퍼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용어들을 기억하면서 스팍 클러스터에서 스팍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그림과 같이 스팍 클러스터에서 스팍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스팍 클러스터의 마스터 노드는 어플리케이션들 사이에 리소스를 배분하기 위해 클러스터 매니저에 접근하여 클러스터 상에서 태스크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캐시할 수 있는 익스큐터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획득한 익스큐터의 어플리케이션 실행 코드를 전송하고 각 익스큐터는 데이터를 읽어들여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스팍 클러스터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팍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개의 스레드에서 태스크를 실행하는 익스큐터 프로세스를 획득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므로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 사이의 데이터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스팍은 특정 클러스터 매니저에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익스큐터 프로세스를 얻을 수 있고 그것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다면 어떠한 클러스터 매니저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버가 클러스터상의 모든 작업에 대한 스케줄링을 담당하게 됩니다. 가능한 드라이버 워커 노드는 로컬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것을 권장하며 원격으로 클러스터에서 요청을 보내고 싶다면 드라이버를 워커 노드와 먼 곳에서 실행하지 말고 RPC를 통해 워커 노드와 가까운 곳에서 드라이버의 요청을 보내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습을 위한 개발 환경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분은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시고 윈도우에서 해도 무리는 없으나 HDFS API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1.7 이상의 JDK를 설치하고 스팍을 자체 빌드해 보기 위해서는 메이븐과 깃을 설치합니다. 스팍 GitHub에서 현재 개발 중인 소스를 내려받아 보려면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스팍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스와 바이너리를 내려받고 통합 개발 환경을 설치합니다.
이 강의는 통합 개발 환경으로 인텔리제이를 사용했지만 이클립스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이클립스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환경은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스팍을 내려받아 직접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스팍 프리빌트 버전 중에 자신의 하드 환경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스 코드를 다운받겠습니다. 리눅스 명령인 wget을 이용해서 스팍 다운로드 URL로부터 스팍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바이너리 버전은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바이너리 버전은 이미 받아두었고요. 지금 받아놓은 스팍 소스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이 풀렸고요. 압축이 풀렸으면 그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스를 받아두었고요. 스팍을 컴파일 해보기 전에 다른 내용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보면 스팍 프리빌트 버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프리빌트 버전 중에 제일 상단에 보면 유저 프로바이디드 하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자신이 사용하는 하드 환경에 맞는 프리빌트 버전이 없을 경우에 자신의 하드 환경을 환경 변수로 제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버전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config 디렉토리의 spark env.shell 안에 하둑 라이브러리가 위치한 자신의 패스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신이 어떤 하둑 버전을 사용하더라도 스팍 프리빌트 버전을 이용해서 스팍 환경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팍의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는 자바 1.7 이상, 파이썬 2.6 이상, R 3.1 이상, 스칼라 2.10 이상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스팍을 직접 빌드해 보겠습니다. 스팍 프리빌트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자신의 하드 환경에 맞게 스팍을 빌드하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하이브와 같은 다른 환경을 사용하시려면 자신이 직접 스팍을 빌드하셔야 됩니다. 스팍을 빌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이븐으로 빌드하실 수도 있고 SBT, 스칼라에서 제공하는 심플 빌드 툴인 SBT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메이븐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파일 시에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힙 사이즈를 늘려주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맥스 힙 사이즈를 2기가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스 내려받은 디렉토리에 빌드 디렉토리에 들어가시면 메이븐 명령이 들어가 있는데 그 메이븐 명령에서 주어진 빌드 프로파일을 지정해서 스팍을 빌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드 프로파일은 사용 환경에 따라서 하독 버전이 뭐냐, 얀 버전이 무엇이냐, 하이브는 어떤 버전을 사용하는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이브 버전에 따라서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독 1, 2점대, 2.6까지 현재 프로파일이 지정되어 있고요. 얀 버전에 따라서 얀이 지정되어 있고 하이브 버전에 따라서 현재 최신 버전의 하이브를 쓰느냐, 이전 버전의 하이브를 쓰느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쪽 부분에 보이시는 세 번째 명령은 메이븐이나 SBT로 빌드를 하게 되면 스팍 우버자르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make distribution.shell을 사용하게 되면 프리빌트 버전과 동일한 형태의 환경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럼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아놓은 스팍 소스, 풀어놓은 스팍 소스에 들어가시고요. 여기 빌드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메이븐, SBT, 쉘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메이븐을 이용해서 스팍을 빌드할 건데 우선 메이븐 옵션을 지정해서 메이븐에서 사용할 힙 사이즈를 지정을 하시고요. 자신의 하드 환경에 맞게 프로파일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얀을 사용하고 하둑 2.4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빌드를 진행하면
빌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다운 받아지게 되고요. 라이브러리들이 전부 다운 받아지고 나면 빌드가 진행이 됩니다. 빌드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므로 빌드를 진행시켜 놓고 다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몇 가지 빌드 예제입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파일들을 지정해서 빌드를 시키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데비안 패키지로 만드는 방법이나 스칼라의 빌드 도구인 SBT를 이용하여 빌드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 SBT를 이용하실 분들은 맨 아래쪽에 SBT 명령을 참고하셔서 빌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빌드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무리 없이 빌드가 진행되고 있고요. 빌드가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스팍 우버 자르 형태가 하나 완성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르 파일만 만드는 거지 프리빌트 버전과 같은 환경을 갖추어지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이 빌드 과정이 끝나게 되면 프리빌트 버전에서 제공한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make distribution.shell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가 진행되는 동안 다운로드 받아놓은 스팍 프리빌트 버전에 들어있는 스팍 쉘들을 이용해서 스팍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운로드 받아져 있는 스팍 쉘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팍 프리빌트 버전의 압축을 풀면 이와 같은 디렉토리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팍 바이너리 디렉토리 밑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쉘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스팍 쉘은 스팍 컨텍스트가 내장되어 있는 스칼라 쉘로서 대화형 모드로 스팍 명령어들을 실행해 볼 수 있고요. 스칼라 쉘이므로 당연히 스칼라 문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스팍 쉘을 실행해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팍 쉘을 실행을 하게 되면 스팍 컨텍스트와 SQL 컨텍스트 두 가지 컨텍스트가 자동 생성되게 되고요. SC라는 이름의 스팍 컨텍스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명령들을 쳐보실 수가 있는데요. 스칼라 콘솔 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스칼라 명령도 먹게 되고 스팍 명령도 먹게 됩니다. 지금 예제에 나와 있는 몇 가지들을 쳐보겠습니다. 지금 스팍쉘에서 스칼라 문법을 이용해서 데이터 레인지형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지금과 같이 자료형을 만들어서 이거를 RDD로 변형시킬 수가 있는데, 나중에 스팍 RDD 생성하는 부분에서 좀 자세히 다룰 내용이고요. 지금은 스팍쉘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스팍쉘에서 칠 수 있는 명령들을 몇 가지 예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명령들은 한 번씩 스팍쉘을 들어가서 쳐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수행되는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인터프리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문장을 치고 그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을 해보면 스팍쉘에서는 탭 키를 치게 되면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앞에 첫 글자를 치시고 탭 키를 치시면 그 첫 글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는 텍스트 파일로부터 RDD를 생성해서 그 RDD에 대한 간단한 현황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스팍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에 readme.md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readme.md 파일을 읽어드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명령들은 나중에 다 배우게 될 내용들이니까 지금부터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그냥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금 readme.md 파일로부터 텍스트 파일 RDD를 하나 생성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의 라인 카운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파일에서 텍스트 파일을 읽어들여서 RDD를 생성할 때는 에러가 안 났다가 카운트 명령을 주니까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스팍은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을 기본 동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파일이 없더라도 RDD를 생성하는 시점에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카운트라는 액션 명령을 줬을 때만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실행 디렉토리가 빈 디렉토리 밑에 들어와서 스팍쉘을 실행했기 때문에 readme.md 파일은 스팍 인스톨 디렉토리 루트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파일을 읽어드리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에러가 안 났습니다. 지금 이 레이지 밸류션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을 보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파일이 없어도 액션 오퍼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런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파일로 RDD를 생성했으니까 여러 가지 명령들을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라인을 표시해 줄 수도 있고요. 이 RDD를 변형해서 새로운 RDD로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예제에 나와 있는 거는 그 텍스트 파일 중에 스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라인들을 전부 뽑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터 명령을 이용해서 스팍이 들어가 있는 것만 골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스칼라 문법인데 함수를 스칼라의 경우에는 함수 자체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시켜 줄 수도 있고 그 함수의 리턴 값으로 함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필터 함수에다가 라인에 스팍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함수 자체를 그대로 전달시킨 거죠. 이렇게 되면 텍스트 파일 RDD로부터 line with spark이라는 새로운 RDD가 생성이 됐고요. 똑같이 명령을 쳐보면 아까와는 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98개의 라인 중에 스팍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라인은 18라인이네요. 이런 식으로 스팍에서는 생성된 RDD를 변형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들을 뽑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캐시 명령을 주시면 이게 메모리에 저장하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to debug 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시면 이 line with spark이라는 RDD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 여태까지 오퍼레이션들을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readme.md라는 파일에서 RDD를 생성을 했고 그 RDD를 가지고 변형시켜서 만들어졌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팍쉘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쉘들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파이스팍 쉘은 파이썬 기반의 스팍쉘로 스팍쉘하고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데 파이썬 인터프리터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 문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의 문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스칼라 문법이랑 약간 다르고요. 여기서 사용하시는 파이썬 쉘에서 사용하시는 것들은 파이썬 명령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팍 R 쉘은 R 기반의 스팍 쉘로 스팍 R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콘솔이고 스팍 SQL 쉘은 스팍 SQL 쿼리를 대화형으로 실행해 볼 수 있는 쉘입니다. B라인 쉘은 하이브 서버에 대한 JDBC 클라이언트 쉘로 하이브에 접속하여 쿼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런 이그젬플 쉘은 스팍에 내장되어 있는 예제를 실행하는 쉘이고 스팍 서밋 쉘은 작성한 스팍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쉘입니다. 각 쉘들을 하나씩 실행해 보시고 사용법을 익혀보시면 스팍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팍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스팍 서밋 쉘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팍을 빌드 해놨는데 스팍 빌드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이븐을 이용해서 하둡 2.4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실제로 페일 없이 모두 빌드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전부 다 빌드가 되고 컴포넌트별로 자료 파일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팍 소스 디렉토리 구조를 보면 각 컴포넌트별로 프로젝트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코어 쪽에 들어가 보면 코어 쪽에 빌드돼서 빌드의 아웃풋이 생기는 디렉토리는 타겟입니다. 타겟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스팍 코어 자료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뭐 소스 파일이 묶인 거, 테스트 파일이 묶인 거, 자료 파일이 묶인 거 생성이 됐는데 여기 1.5.2라고 붙은 거는 지금 현재 소스 레벨로 받은 메이븐 안에 타겟이 1.5.2라고 지정된 거고요. 이거는 뭐 자신이 원하는 레이블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처럼 각각의 디렉토리에 몇 개 더 살펴보죠. 스트리메이도 들어가 보시면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그젬플 쪽에 들어가 보시면 이그젬플 소스 역시 자료 파일로 묶여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빌드를 하면 각각의 자료 파일들이 생성되는 것이지 프리빌트 버전을 받은 것처럼 통합된 자료로 묶여서 필요한 쉘들이 포함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쉘들을 하시는 방법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루트의 밑에 있는 make distribution.shell을 넣으시면 됩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make distribute.shell을 돌리시고 네임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프로파일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름으로 해당 그 타르 파일이 생기고요. 그 타르 파일을 풀게 되면 프리빌트 버전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빌트 버전의 디렉토리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받아놓은 프리빌트 버전을 들어가 볼게요. 프리빌트 버전의 디렉토리 구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디렉토리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R 디렉토리는 스팍 R에서 사용하는 R 라이브러리가 구현된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관련 내용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R에서 사용하는 실제 R 라이브러리들과 뭐 그 필요한 프로파일 정보들, 테스트 정보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빈 디렉토리에 들어가시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스팍 쉘이라던가 스팍 파이스팍 쉘, 스팍 서밋 쉘, 런 이그젬플 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각각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md라고 붙어 있는 거는 윈도우용 파일인데 이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쉘은 모든 것이 제공되는 건 아니고요. 윈도우 환경에서 돌아가는 것들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컴프 디렉토리는 환경 변수들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설치를 하게 되면 .템플릿이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 변수 적용을 시키시려면 이 .템플릿을 떼시고 파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슬레이브.템플릿을 슬레이브스로 복사를 해놓고 이 안에 내용을 작성하셔야지 실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템플릿이 붙어있는 상태로는 아무 동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그프제이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로깅 정보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슬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팍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워커 노드의 이름들을 쭉 기록해서 어떤 클러스터를 구성하겠다, 얼마나 많은 클러스터를 구성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팍 디폴트 컴프는 스팍이 기본적으로 돌아갈 때 기본 환경 변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정을 하면 모든 스팍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이 환경 변수들을 읽어드리게 되고요. 페어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스팍 잡 스케줄러에 대한 설정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스케줄러 모드가 페어로 되어 있다, 뭐 스케줄러 모드가 뭘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트릭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스팍에서 제공하는 매트릭, 뭐 관련 로깅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 관련 로그 정보를 특정 파일 포맷, CSV 같은 파일 포맷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강글리아 같은 시스템 모니터링으로 보낼 수도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에 보낼 수도 있고요.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요. 여기 해당되는 각각의 싱크들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콘솔 싱크를 저장을 하면 화면에 뿌려지게 되는 거고요. CSV 싱크를 지정을 하게 되면 CSV 형태로 관련 로그들이 쌓이는 거고, JMX로 보낼 수도 있고 강글리아로 또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는 전부 다 주석으로 막혀 있는데, 자기가 사용하시려는 싱크의 주석을 풀어주시고 자기의 정보에 맞도록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팍 env.shel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스팍 클러스터가 돌아가는 환경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스터 IP를 바꾼다거나, 보통 스팍 클러스터가 돌아가게 되면 디폴트 포트는 7077번 포트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스템에서 7077번을 사용한다거나 하면 그 포트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포트를 변경하거나 IP를 변경하거나 디폴트로 돌아가는 워커의 메모리를 지정하거나 코어의 개수를 지정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환경 변수 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익스포트 명령으로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설정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프 디렉토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디렉토리에는 샘플 데이터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로 머신러닝 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스팍에서 ML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샘플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 샘플 데이터들을 여기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SVM을 돌린다던가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던가 하는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관련 알고리즘을 돌릴 때 이 데이터 파일을 로드해서 그 머신러닝을 실행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EC2는 아마존의 EC2 서버를 위한 설정이 들어가 있고요. 내가 아마존에다가 스팍을 돌리고 싶을 때 이쪽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그젬플 디렉토리는 스팍에서 기본 제공하는 스팍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그젬플들이 들어가 있고요. 스팍을 학습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이론 공부를 하신 후에 여기 들어있는 이그젬플 소스들을 분석을 하시고 응용을 해보시는 게 가장 손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가지 소스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소스들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기본적인 동작들은 거의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바, 파이썬, R, 스칼라 버전으로 다 작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스칼라 쪽의 소스가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쪽 소스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org 밑에 아파치 밑에 스팍 밑에 이그젬플 디렉토리에 있는 소스들은 스팍 코어 API를 이용한 소스들이고요. 각각의 스트리밍, SQL, 그 다음에 뭐 머신러닝, 그래프엑스 같은 각 서브 기능들에 들어가시면 각각 소스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소스들을 보시고 분석을 해보시면 되고요. lib 디렉토리에는 스팍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팍 어셈블리 자료, 우버 자료도 들어가 있고, 이그젬플이 전부 묶여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 있는 것들은 스팍이 기동될 때 읽어드리는 라이브러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run example 같은 거를 돌릴 때 이쪽 패스를 참고하기 때문에 run example 돌려도 별다른 클래스 패스 설정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example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뭐 라이센스는 라이센스 파일들이 들어있겠죠. 라이센스 파일이 들어있고요.
파이썬에는 파이썬을 위한 환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sbin 디렉토리에 들어가면 sbin 디렉토리는 스파크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명령들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스파크 실행 환경을 공부하실 때 해보도록 하겠고, 지금은 간단하게 스파크 클러스터를 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파크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가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샘플로 같은 서버의 마스터와 워커를 같이 띄우는 한 대 한 대씩 띄우는 것을 해볼 거고요. 여러 대의 서버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마스터 서버와 여러 대의 워커 노드를 연결해서 그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컴프 디렉토리에 슬레이브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지금은 로컬호스트라고 하나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띄우게 되면 이 서버의 마스터와 워커가 하나씩 뜨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다가 와 같이 도메인 네임을 서버의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해당 서버의 워커 노드가 뜨게 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만약에 HDFS 하드 클러스터 상에다가 스파크 클러스터를 한다고 하면 이미 하드 클러스터를 설치할 때 전부 SSH 통신이 돼 있어서 특별히 통신 설정을 따로 할 필요 없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그냥 현재 그냥 있는 서버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스파크 클러스터를 구성하시려고 하시면 패스워드가 없는 SSH 접속이 가능하도록 SSH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SH 설정하시는 방법은 키를 제너레이션하고 그 키를 각 그 워커에 카피를 해줘서 그 패스워드 없는 상태로 통신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실제로 스파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스파크 코드 자체가 각 워커 노드로 카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카피가 될 때 SSH를 이용해서 카피가 되기 때문에 패스워드 없는 상태로 통신이 돼야지 워커 노드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복사가 되고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진 잘 아실 테니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은 보이는 것처럼 로컬호스트 하나만 지정을 했으니까 이 서버에 마스터와 워커 노드가 하나씩 뜨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스파크 클러스터에서 사용하는 포트는 7077 포트인데 7077 포트가 사용 중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7077 포트는 사용 중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 마스터 웹 UI를 위한 포트가 8080 포트로 뜨게 되어 있는데요. 8080 포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서버에서 웹서버 톰캣 포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가 떠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8080 포트를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면, 예, 지금 이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는 암바리 서버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8080 포트를 사용할 수가 없고 마스터 웹 UI 포트로 다른 포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포트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여기에 스파크 env.쉘에다가 포트를 지정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파크 env.쉘에 템플릿이 붙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템플릿을 제거를 하고요. 열어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스파크 마스터 웹 UI 포트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다른 포트로 지정을 해 볼게요. 이거는 쉘이기 때문에 지정하실 때 익스포트 명령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포트를 뭐 이 포트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지정을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8099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8099 포트가 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8099가 떠 있지 않으니까 저 포트를 사용해도 되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신 이후에 sbin 디렉토리에 들어가셔가지고 나중에 이 명령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에 뭐 마스터만 띄울 수도 있고 워커만 띄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할 수 있는데 모든 클러스터를 시작시키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start all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거를 실행시키고 루트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가 뜨고요. 그 다음에 워커가 뜬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팍 클러스터가 기동되었으니까 스팍 마스터 웹 UI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8099 포트로 지정을 했으니까요. 그 포트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스팍을 기동한 서버에 8099 포트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보이시는 것처럼 8099 포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스팍의 마스터 URL도 보실 수가 있고 레스트 서비스를 하는 URL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워커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마스터와 같은 서버에다가 워커를 하나 띄웠기 때문에 여기 현재 워커에는 워커 하나가 뜨고요.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이쪽에 러닝 어플리케이션이 표시가 되고 그 어플리케이션 종류가 되면 컴플리티드 어플리케이션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누르게 되면 현재 실행 상황도 보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고 클러스터 상에 한번 디플로이를 해보고 그때 돌아가는 현황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스팍 클러스터를 기동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일단 스팍 클러스터는 종료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할 때는 마찬가지로 스탑 올 명령으로 종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모두 워커랑 마스터가 두 개 동시에 종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